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죠. 진짜 저는 요즘에 사이코 드라마를 강의 준비할 때 진짜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너무 바쁘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아마 살아오면서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올해가 가장 바쁜 것 같아요.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초 단위로 바빠 본 적이 제 생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논문 지도하면서 정말 제자는 스승보다 훌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훌륭한 학자들이 탄생할 것 같은 기쁜 예감이 드니까요. 전율이 느껴져요. 너무 진짜 여러분 꿀 떨어지게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자, 그러면 1교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9장부터는 우리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논문 심사 받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융통성 있게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함을 주고 또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이코 드라마 내용에도 이렇게 이제 논문도 이렇게 3교시에는 특강을 좀 다뤘는데요. 9장부터는 우리가 사이코 드라마라는 자체가 상담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충실하게 교재에 한번 충실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학자로서 또 학문의 어떤 깊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은 사이코 드라마의 진행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논의, 가정 이론, 새 가정 이론, 또 사정 고려 요인, 그리고 워밍업 있죠. 우리가 앞서 시간에 한 2번 정도 제가 워밍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을 던지고 받고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워밍업이에요. 또 행위야, 그리고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공지가 있어요. 여러분 중간 과제가 원래 제가 11월 12일까지였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논문 때문에 바쁜 거를 알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연장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11월 30까지 11시 59분까지 과제방에 제출하시면 돼요. 주제는 사이코 드라마. 사이코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쓰는데 나의 인생 드라마에 제가 기본적인 틀을 드렸어요. 그래서 쾌락의 원리, 현실 원리, 창조적인 삶이 있는데 그 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정말 여러분의 삶이니까 이렇게 이런 쾌락 원리, 현실 원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만의 창조적인 삶 글로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괜찮다라고 하면 나의 인생하고 관련된 뭐 임팩트 있는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예를 들어 소나무를 상징한다 그러면 소나무를 첨부해도 되고요. 아니면 꽃을 첨부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가제는 좀 더 시각화하면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것도 내가 어떻게 완성도 있게 그리고 좀 시각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과제의 그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 논의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이제 1회기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담은 주 1회 한 50분 내에요. 저도 요즘에 뭐 이런 신기하게도 상담 의뢰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조율하면서 이렇게 조금 그냥 12월 말까지 상담 예약을 만료시켰거든요. 상담 예약이 다 차서 이제 내년 이제 지금 오늘부터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부터 상담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상담이 주 1회 50분, 50분 내고, 뭐,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주마상 상담을 한다든지, 대면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협약을 체결한 학교 외에는 출장을 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출장 상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0분 정도 내가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코 드라마는 1회기가 3-4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단톡에 국민 남편 권오중 님이 이제 그 김영하 소장님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사이코 드라마를 재현하는 것들을 제가 단톡에 남겼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이렇게 계산해 보면 편집해서 그렇지 한 3-4시간은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순간 실존적으로 훨씬 의미 있는 딱 집중이 돼요. 그리고 모든 발전과 인간 진화는 통상 1단계씩 진행이 됩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지금 여기에 순간의 행위의 철학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내가 무언가를 재현해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그냥 어떤 그 순간의 행위 철학이라는 거죠. 모든 게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현대는 불확정성의 문명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 드라마는 목표 의식이 비구체적이에요. 좀 아주 구체화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요. 정말 이게 여러분 모순이에요. 모순이고요. 이중적인 잣대도 많고요. 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한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있어요. 저도 어제 제가 지금 2017년부터 성상담하고 관련된 책을 지필진들하고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도 제가 성상담 관련된 책을 집필하면서 이렇게 그 스타디를 했단 말이에요. 줌으로, 줌화상으로 스타디를 했는데 요즘에 50대 전후들의 고민이 뭐냐면, 자,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해서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50대 이전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일가를 이루고 양가 부모님 챙기냐고 너무너무 정신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잠자리를 피해도 그냥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50대가 딱 되고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자녀들은 다 이렇게 독립해 나갔을 때 그러면 내가 신혼 때 꿈꾸었던 우리 사랑을 한번 배우자랑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배우자가 딱 철벽 치는 거죠. 이유는 다양해요. 이유는 철벽을 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양한 거예요. 우리는 성적 취향이 달라요. 당신과 하면은 좀 아파요. 당신과 했더니 질염에 걸렸어요. 당신은 너무 테크닉이 부족해요. 당신하고 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사유로 섹스리스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50대가 지나서 성욕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근데 나는 성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배우자가 철벽 쳐요. 그러면 이 성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사회 문화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내가 그러면 돈 주고 섹스를 해야 되나? 성매매, 불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 또 내가 어떠한 추진력, 활력을 넘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배우자와 성생활을 해요. 신체가 굉장히 건강해. 혈액순환 잘 되죠. 얼굴에서 하색이 돌죠. 운동을 하게 되죠. 자기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배우자랑 성생활을 안 해요? 관리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게 되고 내 몸매를 잘 안 가꾸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 안 하게 돼요. 그 질병에 걸리게 되고 여성적 매력, 남성적 매력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 문화는 일부일처제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외도를 했다고 또 엄청나게 법적으로 지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런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댔지만 실제 인간의 본래 아주
그 아주 그냥 순수한 그 욕구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나의 성욕을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욕구를 분출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존재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 또한 딜레마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대라는 것은 완전히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 무리가 되지 않으면 적절하게 나의 욕구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80대가 여러분 성폭행하기도 하고 성희롱하기도 하고 20대가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성욕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모두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지금 여기 순간 철학에 따라서 딱 진행이 돼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 여기 여러분 사과가 있죠. 요즘에 저는 또 사과에 푹 빠졌어요. 여러분 사과가 지금 아주 그냥 맛이 그냥 너무 맛있잖아요. 요즘에 사과랑 뭐 단감 뭐 이런 거는 진짜 이건 신의 맛이에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맛이잖아요. 사이코 드라마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구체적 상황, 환경, 대상을 필요로 해요. 또 자신을 유아, 청소년, 늙은이로 분열이 증식이 가능해요. 자, 내가 지금 사이코 드라마를 재현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있어요. 보조자도 있고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유아 역할을 하고 누구는 청소년, 누구는 중년, 누구는 늙은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한 명이지만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여러 명으로 증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동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단톡에 공유했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저는 제가 심리극을 이렇게 많이 보고 가족 상담하면서 많이 진행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심리극의 대가는 김영하 소장님 같아요.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 권호중님 예는 다 알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희귀병. 그러니까 이 아빠 딸에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내 동생 오중이는 갱년기이다. 그래서 이제 심리그 상담을 하는 그런 장면을 몇 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아마 국민 남편이라는 프로가 2019년도에 이게 아마 이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프로는 많이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중 자아 기법이라고 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이중 자아 기법인데 자, 여기에 권호중 님은 자, 내 마음속에 엄격한 마음도 있고 위로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자, 엄격한 마음이면 자, 나는 한 집의 가장이고 한 가정의 남편이고 한 가정의 아빠니까 힘든 걸 티내면 안 돼. 라는 엄격한 마음도 있고, 아니야, 그래도 아빠도 인간인데, 남편도 인간인데, 힘든 건 그냥 표현해도 괜찮아. 라는 위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권호중 님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고. 자, 엄격한 마음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엄격한 마음은 김영환 소장님이 역할을 하시고, 위로하는 마음은 차인표 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엄격한 마음은, 자, 권호중 님은 주인공이에요.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래도 아빠이고 남편이고 너가 울면 안 되잖아. 힘들어도 너 혼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아빠지.
아이들 앞에 눈물 흘리는 건 아니야. 아빠로서 힘들어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아빠로서 역할을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딱 그러면서 엄격한 마음을 표현해. 반면에 이제 위로하는 마음은 상반된 마음이잖아. 제가 무심코 여러분들한테 반말을 했나 봐.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네. 자, 위로하는 마음은 상반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인표가 이제 권오중님을 보면서 얘기해요. 내가 너를 48년간 지켜봤는데 괜찮아. 그 정도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훌륭한 아빠야. 그러니까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어. 우리나라에서 너처럼 그렇게 훌륭한 아빠가 어딨어. 좋은 남편이고 아들하고 교감도 잘 나누고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너는 진짜 멋진 사람이니까 울어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권오중님이 펑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위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격한 마음과 나의 위로하는 마음을 내가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실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이중자아 기법에서 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위로가 돼요. 아하. 그걸 깨닫는 것도 있고 자각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도 공유한 게 있는데 감동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보통은 40대 이제 후반서부터 이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요.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겠지만 갱년기 증상이 나오다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격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일수록 눈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나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모든 것들을 좀 힘들어도 내가 헌신적으로 가족을 보살폈던 사람들은 슬픔이 내 안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듦을 누구한테도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오중 님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김영환 소장님이 이거를 같이 공감해 주면서 자신도 울 때가 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딸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대화가 되지 않아서 좀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톡을 나눴는데 딸이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 분들은 이게 인제 어떤 사이코 드라마의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로 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로 인간미를 느꼈어요. 아, 상담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담사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20 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누군가를 상담해 왔어요. 누군가를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나의 문제는 어디서 털어놓냐 이거예요. 어. 털어놓을 때가 사실은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털어놓으려고 하면 그 기간이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마음을 이런 진짜 나의 마음, 속마음,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나누는 거에 조금 어려움이 상담사로서도 있구나.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슈퍼바이저이지만 또 슈퍼비저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볼게요. 우리가 보통 갱년기가 되면 네 가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 당연히 오고요. 신체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남자든 여자든 변화가 와요. 근데 이제 심리적인 어떤 변화가 또 오거든요. 이게 이제 눈물. 남자들 같은 경우 눈물이 많아져요. 어. 그리고 슬픔. 괜히 그냥 슬퍼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왜 나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고 있지? 나는 왜 누리지도 못하지? 막 이런 슬픔들. 그리고 막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련하게 또 옛날이 그려져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동생들 언니랑 같이 물고기 잡고 그 행복했던.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행복했던 그런 것이 지금 여기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저기 그 옛날이라는 거.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그 자체가 울컥 밀려오면서 눈물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눈물, 또 슬픔, 또 갑작스러운 또 이런 거 있죠. 이럴 수가 하는 어떤 이런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 있는데, 우울감,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프로에서는 이제 인간 두더지처럼 해갖고, 한 사람이 눈물, 한 사람은 슬픔, 한 사람은 이제 분노, 우울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딱 표현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 사람이 이제 눈물 역할을 한 거예요. 권호중 님이 얘기를 하죠. 이제 그만 나와, 제발. 응? 너는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오니?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쾅 쳐요. 그리고 우울이죠. 우울에게는, 자, 이게 우울감이 오잖아요. 이렇게 삶의 의욕을 잃고 내가 일을 하면 뭐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 무기력하게 하잖아. 너가 제일 나빠. 나한테 절대로 나타나지 마. 이러면서 또 팡 쳐요. 나타나지 마, 마, 마. 이렇게 하면서 팡팡 치어요. 그리고 슬픔. 제발 떠나줘. 그러니까 이제 이 권어중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치유가 안 되는 병인 거예요. 이 세상에 딱 유일한 희귀한 병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가끔 아빠, 나는 이 병이 언제 나요?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낫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그럴 때 여러분 이 아빠 입장에서는 눈물이 피눈물 날 거 아니에요. 저도 아들이 예를 들어서 음, 아들이 군대 갔지만 아들이 울거나 그러면은 정말 가슴에서 피눈물 나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 있잖아요. 왜 안쓰럽게 보이는 거 막 이러면요, 막 진짜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더 아픈 거예요. 찢어지게. 어. 그런데 권호중님은 아들이 낫지 않는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떠나줘. 제발 떠나줘. 그러면서 쾅 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어차피 바뀔 수 없는 거라고 하면 계속 슬퍼하며 살면 가뜩이나 슬픈데 나의 남은 삶을 다 슬프게 산다? 그럼 더 슬프잖아요. 어차피 그런 현실이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오늘이라도 그냥 오늘이라도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딱 6개월 살아. 그러면 6개월 동안 계속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누워 있으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사는 것이 좋은지 벌떡 일어나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아하는 거 하면서 나의 인종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피할 수 없다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루하루를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떠나줘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분노 이제 왜냐하면 이제 권호중님은 여관에서 화를 안 내는 분이지만 워낙 예전에 이렇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안 불러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감독님에게 자기는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감독님, 요즘 연락이 없더라. 연락해 주세요. 쾅 이렇게 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연기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나를 좀 불러주세요. 이거는 이제 분노잖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나의 마음을 여기 있는 대상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또한 사이코 드라마인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무대를 볼게요. 무대는 삶의 확장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축소판이자 실제 삶보다는 더 큰 시공간이에요. 자, 공간이 이렇게 있지만
내가 이거를 막 유아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이걸 넘나드니까 실제 나의 삶보다는 더 큰 시 공간이라는 거죠. 또 삶과 영혼의 실험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상담할 때도 많이 해요. 자, 얘가 예를 들어서 민이라고 하면 민이야. 자, 선생님하고 같이 강력한 미래 만들기를 할 거야. 자,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가고 싶은 미래로 가는 거죠. 자, 너는 지금 몇 살이니? 선생님, 저는 지금 22살이에요. 너는 어디에 있니? 선생님, 저는 이대 캠퍼스 안에 있어요. 뭐 하고 있니?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22살인 나와 고등학교 2학년인 나이인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인 민이는 막 힘든 거죠. 어떻게 대입 준비를 하나? 왜 성적은 올라가지 않을까? 엄마 아빠는 왜 계속 야단을 칠까? 막 이런 고뇌하고 막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도 진짜 꼼지락꼼지락 공부하고 엄마한테 쫓겨나면 편의점에서 공부하고 이런 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민이야. 미래의 너가 고등학교 2학년인 너에게 말을 해보려. 말을 해봐. 이제 22살 민인 거죠. 그러면 민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이야, 난 널 사랑해.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지금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잠 못 자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원이 될 거야. 너는 있잖아. 22살이 되었을 때 이하여대 사회복지학과에 학생으로서 캠퍼스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힘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아이는 실제 미래로 간 거예요. 이 사이코 드라마 안에서요. 미래로 가서 내가 과거의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요. 아이에게요. 엄청난 힘을 불러일으켜요. 엄청난 힘을 불러일으켜서요. 상담이 딱 끝나잖아요. 선생님, 어, 저는요,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도, 숙제에 대한 압박이 있어도, 대입에 대한 압박이 있어도 이 압박을 잘 견뎌내고 견뎌내서 승자의 삶을 살도록 할게요. 선생님, 화이팅 해주세요. 알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알았어. 박수 쳐주고 선생님은 언제나 너의 열렬한 팬이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이코 드라마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무의식 공간. 인간의 무의식의 상징이 있잖아요. 그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 안에는 내 안에 그 이루고 싶은 거, 나의 상처들, 나의 아픔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어떤 상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 6살 내면 아이가 울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려움에 떨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무의식 공간 또 꿈의 시공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꿈을 여기서 마음껏. 자, 자, 막 논문 쓰는 이런 압박이 있었는데 이걸 다 내가 해냈어요. 그 박사학위 받았어요. 뭐 어떤 분은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자원화해서 교육부 장관이 된다든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든지 보건복지 장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나오리라고 믿어요. 그럼 얼마나 정치 잘하겠어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생생하게 경험한 것들을 내가 이것을 다 법으로 만들어내고 이걸 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나의 이런 것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이겨내면서 갈등도 있었어요. 극복해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극복해냈어요. 막 이러면서 나의 역량이 계속해서 커져서 큰 리더가 됐어요. 거대한 단체장이 돼서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나의 어떠한 것들을 다 이렇게 어, 후배들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상담하면서 아주 깊은 인간애를 실천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마술의 시공간이라는 거죠. 자, 순간 사라졌다가
새 생명력으로 재현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이코 드라마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임종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간 하나 딱 짜갖고요.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편지 쓰고 딱 그 간에 딱 들어.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음. 기존에 건강하지 못하고 힘들고 고뇌하고 슬픔 덩어리였던 나는 이제는 간에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상처투성이었던 나는 오늘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애도 작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탄생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나로 탄생했습니다. 슬픔도 안녕, 우울감도 안녕, 두려움도 안녕, 당당함이요 나에게 오라. 기쁨이요 나에게 오라. 즐거움이요 나에게 오라. 뭐 이러면서 내가 새롭게 탄생하는 이런 마술의 시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2공간. 많은 인간들의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조자가 있어요. 보조자는 보조자의 개념과 역할을 볼게요. 보조자는 역할 묘사로 주인공을 돕는 주인공이 학대된 실제가 아닌 허구의 인물이에요. 역할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보조자는. 주인공의 사회 원자, 내 모든 인물, 환상적이며 가상적 인물, 또 추상적 개념, 일반적 역할, 또 무생물이 될 수도 있고 생물체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보조자는요,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요, 꽃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다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조자는 주인공의 일부예요. 자, 보조자의 기능은 하나의 역할자, 그러니까 주인공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자, 엄격한 마음, 위로하는 마음, 이거 둘 다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보조자 역할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제2의 촉매자, 제1의 촉매자인 디렉터와 함께 주인공과 자신의 역할 사이에 제2의 촉매작용을 하는 거죠. 나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 위로하는 마음이 대세해 주는 거죠. 그리고 디렉터와 공동 탐구자. 그러니까 디렉터에 앞서 역할을 통해 주인공에게 접근하는 거죠. 내가 너를 48년간 지켜봤는데 이렇게 먼저 접근하잖아요. 보조자는 전문 보조자이기도 해요. 훈련된 집단, 그러니까 이게 집단이 보조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국민 남편에서도요. 이제 김영환 소장님이 디렉터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게 혼자 자신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너는 잘 살아왔어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집단 구성원들이 모두 보조자가 돼서 너는 잘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건호중님이 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신기하다라는 거죠. 나 혼자 잘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거랑 나를 둘러싼 보조자 이 집단원 구성원들이 모두 잘 살아왔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디렉터와 치료팀이 주인공보다 돋보이는 것은 이거는 위험해요. 주인공이 돋보여야 돼. 주인공이. 사이코 드라마에서는요. 주인공이 돋보여야 돼요. 필요할 경우에 활용해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자발성인 것. 자, 보조자 관객 집단이에요. 다양한 역할을 통해 전체 혹은 부분으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톡에 또 하나 남겨드릴게요. 그 국민 남편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것들을 잘 묘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사이코 드라마의 공동 창조자이며 제3의 촉매자 역할을 합니다. 보조자 또 디렉터, 때로 짧게나마 보조 역할을. 왜냐하면 디렉터가 보조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주인공이나 보조자의 이중자 역할을 하는 거죠. 김영환 소장님이 이중자아기법에서 엄격한 마음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렉터이시면서 딱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자. 그 엄격한 마음은 권호중님의 또 다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매자인 디렉터는 때로 주인공의 상호작용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지시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보조자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사이코 드라마를 재현하는데 역할에 너무 부정적이거나 그게 어떤 진행에 방해될 경우 이제 디렉터는 주인공과 보조자의 양해하에 교체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보조자 교체는 집단 전체에 미묘하게 부정적 역할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체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이 정해지면 그 역할을 계속하는 게 좋아요. 중간에 이게 자꾸 교체가 되잖아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양육자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양육자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이코 드라마가 재현될 때는 뭐 누가 이 역할을 하고 누가 이 역할을 했다면 그 역할을 그래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코 드라마의 책임자는 사이코 드라마의 책임자가 있어요. 책임자는 보조자가 아닌 디렉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막 전율이 느껴지고, 정말 이 사이코 드라마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졸업하기 전에 우리 사학차들 졸업하면 이거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졸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사이코 드라마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